혁신은 기술의 변화나 발전이 이끌기도 하고 인식의 변화가 기술의 변화나 발전을 이끌기도 하고 또 기술과의 어떤 인식이 상호 보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끌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혁신과 관련해서 무엇이 혁신의 장애가 되거나 또 걸림이 되는가 인식일 수도 있고 기술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플랫폼 택시 이제 타다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논란인데요. 굉장히 우리 사회에 무거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산업이었던 택시 사업자나 또 거기에 종사하는 운전 고용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물결이 자신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된다. 일자리를 빼앗아갈 수도 있고 사업권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 그런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거고요. 이게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 안전망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혁신의 물결이 왔을 때 신산업을 받아들이면서 구조개혁을 통해서 그 구산업에 있었던 분들을 재취업시키는 이런 이 완충 이런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 사실은 사회 안전망인데 우리가 여전히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여튼 이걸 촘촘하게 더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예, 동의합니다. 네, 두 번째는 또 하나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인데요. 예를 들면 대리운전이나 배달이나 가사, 의료 도우미, 호출형 노동, 또 IT 분야 프리랜서 굉장히 많은 그런 분들이 노동을 하고 계시는데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종사자가 한 55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편차가 크고 다양한 영역에서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종사자는 더 많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 정책이 굉장히 여러 부처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고 사실 부처 통계마다 어디는 자영업자라고 부르고 어디는 단기 일자리라고 부르고 정확한 소득 통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1인 사업자가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는 배달 앱이 성장하면서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다 거의 단단히 가입. 산재보험은 15%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10% 미만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이미 3년 전에 플랫폼 이 노동자를 특수 형태 노동자로 규정을 하고 사회보험 적용하고 그다음에 노동 3권 보장하고 이걸 다 노동법에 명문화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제 시급하다. 제가 아까 혁신을 말씀드렸는데 인식이 못 따라가거나 사실은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인식했을 때라도 빨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정 과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은 이제 타다 문제를 가지고도 국민들께서 의견이 갈리지요.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 숫자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 생태계가 기업의 생태계가 급격하게 바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제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그 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문제고 또 그 사업 자체, 네. 또 기술 이런 것들도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점과 관련해서 정말 이 정부가 선제적으로 법과 제도의 정비에 나섬으로 해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또 규정이 없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야말로
진짜 이 선제적인 행정이 필요한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을 적극 펼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께서 2007년에 낸 책인데요. 내 접시에는 먼지가 끼지 않는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제목인데요. 이 일을 하다가 접시를 깬 사람은 용서가 되지만 이 일을 하지 않아서 접시에 먼지가 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했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했을 때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는 말씀을 했고 네. 저는 거기에 호응해서 공직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개혁이고 혁신이고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직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엄청나게 방해하고 있는 제도가 우리 정부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아시죠? 감사제도입니다. 감사제도. 특히 정책감사. 정책 결정을 나중에 감사를 받게 되면은 안 하는 게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가장 나에게 그냥 편한 일이다. 이렇게 공직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산의 효율적 집행 여부, 효율적으로 집행했느냐. 예를 들어 정말로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 좀 축소해서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적극적 행정을 한 공직자들에게 일을 하다 접시를 깬 공직자들에게 면책을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감사원은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 권한을 사실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각 어떤 이 기능 단위 간의 이 문제로 버려두면 이건 100년이 가도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이건 국가 전체의 과제로 보고 하여튼 집단 토론을 하든 무슨 수를 내든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될 겁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공직자들을 면책하는 제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내 접시에는 먼지가 끼지 않는다. 그게 이제 산업자원부 장관 할 때 한 말입니다. 그 공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일을 해라. 그러다가 실수를 해서 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렇지만 일을 하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있다가 기회를 놓친다든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요. 다행스럽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적극 행정이라고 하는 컨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 그게 사실은 제가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적극 행정이 금방 박광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취지의 실행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 일환으로 면책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깊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원래 제가 생각하던 이 내용이면서 다행히 이 정부가 그런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므로 해서 공직자들이 정말 신명나게 일하고 사회 변혁을 이끌어가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매우 이 큰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앞장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원이 그러니까 지난해 6월에 중앙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또 뭐 공공기관에서 670개 기관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적극 행정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뭐냐 했더니 현장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절차와 제도, 상하이 법령 간의 불일치, 유권 의석의 모호성, 경직된 공직 문화, 적극 행정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공직 문화, 적극 행정으로 인한 불이익, 이거 똑같은 얘기겠죠? 징계 처벌 감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답을 했거든요. 이건 능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란 말이죠. 조금 전에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들이 느끼는 이 문제를 저는 해소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이 이미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 들어와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더 저는 주마가편의 자세로 더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고요. 한 말씀만 보태면은 사실은 적극 행정이 가능하도록 우리 국회도 힘을 좀 보태주시면 아마 그런 일들이 훨씬 더 원활하게 실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